한국기질동맥경화학회에서 나온 콜레스테롤에 대한 치료 기준을 봅시다. 중등도 위험군과 저위험군, 즉 아직 심혈관 질환에 걸리지 않은 분들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죠. 보시면 저위험군, 즉 건강한 사람들에서도 LDL이 160 이상이면 스타틴 쓰라고 되어 있네요. 130 이상일 때도 약 써도 된다고 되어 있고요. 심혈관 위험인자가 2개 이상인 중등도 위험군에서는 LDL 130 이상일 때 약 쓰고 100 이상일 때도 약 써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심혈관 위험인자는 5개가 있는데요. 흡연, 고혈압, 낮은 HDL, 40 미만입니다. 연령, 이제 남자는 45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조기 발병 가족력, 즉 부모, 형제, 자매 중 남자는 55세 미만, 여자는 65세 미만에서 발병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HDL이 60 이상이면 하나 빼시면 되고요. 약을 써도 된다는 것, 즉 예를 들면 건강한 사람에서 LDL 160 이상, 중등도 위험군은 130 이상, 당뇨병이 있으면 100 이상입니다. 이걸 치료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에 4명 이상이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저번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주로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분들에서의 LDL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잠깐 고위험군, 즉 이미 심근경색 등이 찾아온 분들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면 미국에선 LDL 70 미만으로 낮추라고 합니다. 유럽은 한술 더 떠요. 유럽 심장학회는 55 미만까지 낮추라고 합니다. 이 기준을 맞추려면 조금 과장해서 스타틴을 밥 먹듯이 먹어야 됩니다. 자, 스타틴 쓰면 LDL 수치가 떨어지며 감소할수록 건강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지금 듣고 계신 동영상의 큰 카테고리가 뭡니까? 중용이에요. 중용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양쪽 극단부터 살펴라입니다. 심혈관 질환 생각할 때 떠오르는 3가지 주요 수치들 있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은 단순해요. 그 수치들의 극단을 보시면 되죠. 하지만 혈압, 당뇨와 다르게 콜레스테롤 수치의 극단을 살펴볼 때 LDL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25년 전 스코틀랜드에서 40에서 60대 중년 남성 7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부터 봅시다. 기저심혈관 질환 없었던 사람들이니 1차 예방을 위한 임상시험이었네요. 5년 동안 프라바스타틴, 스타틴 일종입니다. 40mg 복용군과 대조군을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LDL 수치가 처음에 평균 190이었는데요. 24% 감소, 즉 LDL이 한 40 정도 감소한 사람들에서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45% 감소했어요. 연구진들은 여기서 더 채찍질해서 LDL을 40% 더 낮춥니다. LDL을 110으로 낮춘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심혈관 질환 더 줄겠지라고 기대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190에서 150으로 낮춘 경우나 110까지 더 낮춘 사람들이나 관상동맥 질환 감소의 혜택은 같았어요. 황금을 더 찾으러 더욱 땅을 많이 팠는데도 얻은 것은 없었죠. 저자들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중요합니다. LDL 감소만으로는 스타틴 치료의 이점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자, 그럼 지금부터 LDL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 진정한 극단을 살피기 위해 추가로 꼭 알아보아야 할 혈액 검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사 항목은 G단백 A입니다. 영어로 라이포프로테인 A인데요.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의 독립적인 원인인자입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LDL 입자를 아포지단백 B가 둘러싸고 있고 아포지단백 A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지단백 A는요, 유전성이 매우 강합니다.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500명 중 1명 생기는 유전병이라고 했죠. 정상 범위가 30 미만인데 지단백 A가 이게 올라가 있으면 이 유전병,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의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LDL 콜레스테롤 180 넘거나 60세 이전에 심혈관 질환을 겪으시면 이 수치는 한번 꼭 받아보십시오. 30이 넘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올라갑니다. 자, 앞서 심혈관 질환 걸렸던 고위험군의 LDL 목표가 미국에서 70 이하라고 했죠. 자, 콜로라도 의대 연구팀은 57개 나라 2만여 명의 심혈관 환자들에게 이 목표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PCSK9
저해제라는 아주 강력한 그 LDL 낮추는 약을 투여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심혈관 질환이 감소한 경우는 LDL이 70까지 줄어든 경우가 아니었고요. 이 지단백 A 수치가 14 미만으로 줄어들어야 비로소 심혈관 질환이 감소했습니다. 참고로 지단백 A는 콜레스테롤 대사뿐만이 아니라 만성 염증 정도를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세요. 만성 염증이요. 자, 두 번째 항목은 미세 크기 LDL입니다. 줄여서 SDLDL이라고 하죠. 이 녀석은 혈관 깊이 침투해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 관상 동맥 질환을 얼마나 잘 일으키는지는 다음 연구를 보시죠. 덴마크에서 4만여 명을 3년 동안 조사하였더니 수치가 높을수록 안 좋았죠. 또 기억해 주세요. SDLDL이 혈관 내폐를 상하게 하는 주요 기전은 만성 염증 증가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참고사항 좀 이야기 드리죠. 앞선 시간에 LDL 낮추려면 불포화 지방산, 섬유질 잘 드시라고 했죠? 저번 동영상 꼭 확인해 주시고요. 아몬드, 다크초콜릿, 아보카도, 피스타치오가 임상시험에서 스타틴 안 먹고도 SDLDL을 줄였어요. 또 하나 주목할 사실은요. 규칙적인 운동이 이 SDLDL을 또 줄입니다. 여러분, 특이하게도 운동은 LDL 별로 못 줄입니다. 그렇다고 운동 별 소용없어요. 저희 의사들 그러지 않죠. 운동은 심혈관 사망과 장수를 이루어주는데 사망을 막고 필수죠. 그러니 LDL 수치만 보시면 더욱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항목을 보시기 전에 우선 밀도에 따른 콜레스테롤의 분류를 보실게요. 보시면 LDL은 지단백 A, IDL이라고 불리우는 중간 밀도 지단백질, 그리고 초저밀도 지단백질, 뭐 VDLDL, VLDL이라고 하는데 이런 밀도가 낮은 다른 동맥 경화 생성 유발 물질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이 바로 밀도가 낮은 물질들을 아우르는 잔여 콜레스테롤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약을 복용해도 심혈관 질환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이를 복용 후에도 위험이 남아있다 해서 잔여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대개 중성지방이나 중성지방이 풍부한 지단백 내의 콜레스테롤 때문입니다. 이를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잔여 콜레스테롤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피검사 항목 아니고요. 산수가 필요해요. 총 콜레스테롤 빼기 HDL 빼기 LDL 하시면 됩니다. 자, 당뇨가 있거나 심혈관 위험 요인을 이미 3가지 이상 가진 스페인 노년층 을 대상으로 콜레스테롤 종류에 따라서 5년 동안 심혈관 질환이 얼마나 발생했나 조사한 연구가 있었어요. 1차 예방에 관한 건데요. 여기서도 LDL은 진범이 아니었습니다. Oh, LDL과 잔여 수치가 모두 낮은 경우가 기준이겠죠. 근데 LDL이 100 이하로 낮고 잔여 수치가 30 이상으로 올라간 경우가 2.7배로 가장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LDL이 100 이상 높은데 잔여 수치가 30 이하로 낮은 경우는 심혈관 질환 위험의 상승이 사라졌어요. 와우. 심지어 LDL과 잔여 콜레스테롤 모두 상승한 경우는 1.9배로 그 위험도가 잔여 수치만 올라간 경우보다 낮았습니다. oh, 예상치 못한 일이죠. 그래서 높은 잔여 콜레스테롤은 직접적인 동맥 경화 작용 이외에 염증을 작용을 통해서 심혈관을 골로 보냅니다. 여기서도 염증 나왔죠. 자,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미국인 2만여 명에 대한 연구도 좀 볼까요? 평균 나이 52세, 18년 동안 조사했네요. 앞서 스페인 연구와 다른 점은 심혈관 위험 요인이 거의 없었고 나이가 더 젊다는 것입니다. 역시 1차 예방을 봤는데요. 이 연구에서 잔여 콜레스테롤이 높은 기준은 24였습니다. 이 기준 넘어서면 심혈관 질환에 한 1.6배 더 잘 걸렸어요. 역시 젊을 때의 중용 기준은 더 엄격해요. 아까 스페인 노년층의 기준, 잔여 콜레스테롤 기준이 30이었잖아요. 자, 보세요. LDL 130 이상이어도 잔여 콜레스테롤이 24 미만이면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심혈관 위험 증가에 통계적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또 LDL이 낮아도 잔여 수치가 높으면 LDL보다 잔여 콜레스테롤이 훨씬 믿음직한 지표였습니다. 스페인 연구와 결과가 판박이에요. 그러니까
잔여 콜레스테롤 수치는 그 기준을 60대 이상에서는 한 30 미만, 60대 미만에서는 24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심장학회들, 이구동성으로 LDL 낮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방금 보신 미국 연구에서 LDL이 70 이하로 낮았던 사람들은 잔여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더욱더 심혈관 질환 발생이 증가했습니다. 거의 4배예요. 믿었던 낮은 LDL에게 발등 찍힌 셈이죠. 자, 네 번째, 나쁜 콜레스테롤만 총 집합시킨 BHDL, 뭐 영어로 non-HDL이라고 하는데 그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총 콜레스테롤에서 HDL만 빼면 돼요. 계산 쉽죠. LDL도 포함됩니다. 기준은 심혈관 그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130 미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당뇨, 비만, 대사증후군이 동반되었거나 중성지방 수치가 상승한 경우에 이 BHDL이나 잔여 콜레스테롤 수치가 심혈관 질환이나 수명 단축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경우에 더욱 빼먹지 마시고 이 BHDL, 잔여 콜레스테롤 두 가지 항목을 확인해 보십시오. 자, 코펜하겐 의대 연구팀이 스타틴 약을 먹었던 일반 3천여 명의 덴마크인을 8년 동안 조사한 연구도 위의 사실을 사살해 주었어요. 뭐냐? 예, LDL만을 치료 목표로 삼는 것은 다른 동맥경화 유발 질환백을 간과할 위험이 크다. 이 연구에서도 LDL이 89보다 높은 것은 사망이나 심근경색 위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유럽 기준이 뭐였죠? 스타틴 먹는 분들 55 이하 아닙니까? 그 대신 그 non-HDL, 그러니까 BHDL이 120 이상, 그다음에 아포지단백 B가 92 이상이 문제였죠. LDL이 범인이 아니었어요. 자, 여기서 다섯 번째 항목, 아포지단백 B가 나옵니다. 이 수치도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 여섯 번째, 염증 수치인 C반응성 단백질, 줄여서 CRP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염증 증가와 연관이 있는데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에서 염증 수치가 모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건 비싼데 비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닌 것처럼요. 자, 미국인 5천여 명을 13년 동안 조사한 연구에서 CRP가 2 미만인 경우 지단백 A 수치가 아무리 높아도 심혈관 질환이나 총사망 위험과 별다른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CRP가 2 이상이 돼서 이제 염증이 증가했어요. 이때는 지단백 A 수치가 증가할수록 수명을 갉아먹었습니다. 자, 스타틴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 외에 염증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일례로 LDL이 130 미만으로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CRP가 2 이상으로 높아진 경우 스타틴 복용 시 심혈관 질환 1차 예방이 훨씬 잘 이루어진 예도 있습니다. 자, 반대로 LDL이 높아도 염증 수치가 괜찮으면 스타틴의 효과가 별로일 수 있죠. 자, LDL에 관한 유명한 임상 시험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기저심혈관 질환 없는 사람들에서 1차 예방을 위해 스타틴을 써서 수명 연장에 대한 이득을 본 것은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바로 CRP가 2 초과로 염증이 몸에 만연한 사람들만을 가려 뽑아 시행한 임상 시험이었습니다. 이렇듯 콜레스테롤 검사 외에도 염증 수치를 같이 살펴보아야 할 수 있죠. LDL 콜레스테롤의 극단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은 이처럼 여러 다른 수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콜레스테롤 수치의 중용을 살피기 위해 바라보아야 할 극단의 범위를 잘못 측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LDL 수치가 높은 사람들 전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정한 극단에 속한 사람들을 더 정확히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LDL만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만 보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예를 음식과 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제가 커피 섭취의 중용을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하루 서너 잔 마시는 것이 심혈관 사망 위험이 가장 낮았었죠. 그런데 영국인 36만여 명을 유전자까지 고려하여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커피의 지질 성분 디테르펜이 콜레스테롤을 올리죠. 그런데 이 디테르펜이 항염증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 심혈관 질환 위험 낮아질 수 있죠. 커피가 LDL을 올려서 해가 된다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는 하루 커피 잔수가 서너 잔으로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LDL 수치가 절대적이라면 커피 안 마셔야죠. 그렇죠? 자, 계란입니다. 하루 한 개. LDL 올려요. 그렇다고 심혈관 질환 올리나요? 아닙니다. 아시아 사람들에서는 오히려 심혈관 질환 약간이지만 낮출 수 있다 되어 있어요. 발효식초, 과당 없는 거 말입니다. LDL 못 낮춰요. 그런데 이게 심혈관의 특효약입니다. 운동도 어떻습니까? 가장 확실히 심장병 위험을 내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LDL 운동이 별로 못 낮춰요. 심지어 LDL 올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LDL 낮출수록 좋으니까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LDL 이외 항목들, 염증과도 연관 많다 했죠. 운동이 만성염증 줄이는데 지름길입니다. 자, 처음 말씀드린 학회들의 콜레스테롤 가이드라인. 전 수많은 연구들을 접했을 때 너무 단순화시킨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LDL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어캣처럼요. 그리고 낮을수록 좋다는 것,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앞서 낮아진 LDL보다 심혈관 위험 더 잘 알려주는 수많은 혈액 검사들 설명드렸죠. 저는 콜레스테롤이야말로 개인별로 맞춘 정밀의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위에 언급드린 6가지 항목들을 통한 정확한 처방 기준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연구가 필요해요. LDL이 요만큼 높으니 약 드세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른 혈액 검사 항목들도 생각하여 풀 방정식이 필요하죠. LDL이 높아도 다른 수치가 좋아서 스타틴 복용할 필요 없는 분들 많을 겁니다. 어쨌든 LDL 수치 외에 평가할 다른 수치들도 많다.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6가지였는데요. 지단백 A, SDLDL, 잔여 콜레스테롤, VHDL 콜레스테롤, 아포지단백 B, 그리고 염증 수치 CRP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콜레스테롤 논쟁의 핵심, 끝판왕이죠. 스타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 지금의 처방 기준이 중용에서 벗어나 있는지, 진짜 필요한 경우가 언제인지, 그리고 정말 주의해야 할 부작용은 어떤 것인지 샅샅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살루스. 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되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상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